네, 오늘 수익 내기 참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힘 빠진 증시 견뎌내시느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6월 저점 대비 지금 석 달 동안 국제 유가가요 무려 30%나 올랐습니다. 이런 탓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지금 4%턱 밑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시장에 위험 신호들이 나타날 때 정신 바짝 차리려면 이분들이 특효약입니다. 경주마의 자양강장제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상태가 좋은 종목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던데요. 네.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 되게 힘들었어요. 네. 아침부터 얻어맞아가지고 애플한테 한번 얻어맞고 또 장중에는 사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장 초반에는 약간 로봇도 좀 강하고 뭐 AI도 좀 움직였었는데 네. 장 중반 넘어가면서 이제 배터리 쪽에서 어느 정도 여전히 배터리의 지수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의 순위만 바뀐 거지 전체 시가총이 60조 정도니까 그게 지수가 조금 밀리면서 정심 정도가 지나면서는 또 개별 종목들도 우후죽순하면서 약간 오늘은 여느 때보다 상당히 많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좀 많이 나왔던 이슈 같습니다. 미국과 네. 중국의 무역 분쟁도 재발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좀 생길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배터리주가 밀리고 이제 지수가 코스닥 같은 경우가 900선 정도를 위협하다 보니까 개별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힘을 쓰는 종목들도 특히나 이제 지수가 밀리게 되게 되면 무슨 일인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네. 급하게 주식을 좀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지수와 종목에 상당히 혼선된 흐름이 좀 많이 나왔던 장이지 않나. 근데 이것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될지는 조금 저 글로벌이나 국내 증시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혜련님 수익이 많이, 그러니까 손실이 많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단기 올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 상승의 어떤 타이밍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뭔가 좀 불안한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요 지표들이 나쁘지 않게 나와서 괜찮다 싶었더니만 또 오늘 새벽에 나온 ISM 그 서비스 지수 같은 경우는 또 다시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고용이 다시 뭐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고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너무 이제 다시 또 돌고 돌아가던 매크로에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네. 또 엔화가 또 역시 또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일본 중앙은행에서 또 이제 구두 개입을 또 이제 들어오는 그 얘기는 또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미국 국채의 향후의 매각에 있어서 미국채를 또 추가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 이런 것들이 또 국채 금리를 올려버리고 이런 게 또 시장의 불안감을 유지시키는 가운데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올 연초부터 계속되어 온 이른바 쏠림 현상이 결국 이번 주도 그냥 돌아보면은 AI하고 로봇 쪽으로만 쏠려가지고 움직이다가 오늘 이제 그 오후 들어와가지고 이쪽에서도 고점 대비해서 좀 그 윗꼬리가 좀 길게 발생하면서 단기 고점 시간 아니냐라는 또 이제 우려감이 커지는 상태에서 2차 전지 주식들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다 같이 그냥 일단 무조건 팔고 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럴 때일수록 참 저도 사실 오늘은 좀 재미도 없고 좀 피곤한 하루였던 것 같은데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가지고 점검을 해보시고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주식은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시장하고 한번 맞물려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매크로가 영향을 많이 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평론가님은 어떤 걸 보셨습니까? 네, 저도 그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매크로적인 환경을 지금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보다 나라박 사정이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매크로적 환경에 대한 설계를 이렇게 재검토해야 되나라고 이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증시는 전반적으로 잭슨홀이라는 큰 산을 넘었는데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좀 주저하는 사이에 내재됐던 리스크들이 하나씩 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맞닥뜨리게 된 상황이 아니냐 이런 흐름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복병처럼 등장하긴 했지만 유가는 이전부터 이제 스멀스멀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거 조금 신경 쓰이네? 라는 이제 변수였는데 사우디와 러시아가 이제 감산이라는 이제 카드를 연장 카드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확실하게 매조질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투심이 안 좋은 상황에서 뭐 이런 식의 그 감산 소식이 나오니까 유가가 팍 뛰고 그러니까 시장은 투심이 안 좋아서 더 큰 악재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은 이 고비를 넘어가야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럼 방향성을 아예 하반기에 안 좋게 봐야 되는 거냐?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은 심상치는 않아 보인다. 특히 매크로적 환경이 말이죠. 예.
이거를 이제 이영훈 이사님이 예견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한창 이제 9월 되기 전에 좀 현금화를 이미 하셨다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었는데 잘 맞아 떨어지셨던 것 같아요, 이사님은. 그래도 뭐 갖고 있는 건 빠져가지고 뭐 현금화 했어도 스트레스 받는 건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 스트레스를 받냐면은 빠져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빠지는 게 맞아라고 하는 이제 그분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 스스로 지금 답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 투자자분들도 그런 부분들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내 주식이 과연 지금 현재 주가에 위치한 상황이 적정한 거냐 아니면 네. 괜찮냐를 갖다가 이제 고민해 보시면은 오히려 이게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경우에는 지금 받는 스트레스는 조금 반감되지 않을까. 어제 나오셨던 분들이 이제 유가 상승이요. 연말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뭐 나아질 것이다 이게 아니라 연말에도 계속 이어질 수도 있어. 좀 길게 보고 좀 대응해야 될 이슈야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분도 계셨는데 평론가님도 혹시 같은 의견이세요? 유가 지금 문제에 대체적인 전망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 수요의 밸런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수요가 점차 공급을 따라잡고 이제 앞질러 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다시 WTI가 $100 배럴당 $100까지 가는 거 아니야? 넘어서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들을 기본적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네. 때문에 유가 전망은 대체적으로 우상향을 놓고 기본 베이스로 놓고 다들 보시는 것 같아요. 여기엔 이제 또 그 최대 수요처 유가 원유의 최대 수요처 중국의 어떤 회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될 것 같고 네. 아울러서 이거는 뭐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최대 산유국이죠 아람코가 추가 상장을 추진을 하면서 가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사우디가 전략적으로 어떤 감산 같은 유가가 오를 만한 그런 포지션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뭐 눈에 들어올 만한 분석이라고 봤고요. 이게 이제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나비 효과를 일으킬 거냐라고 보면 결국 지금 다 금리잖아요. 네. 네, 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 여기 이제 그 미국에서 특히 이제 나오고 있는 소식은 9월이 전통적으로 좀 회사채 발행이 많은 네.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금리 상승 압력이 좀 가중되는 그런 시기인데 유가 변수까지 터져 버렸으니까 뭐 계속해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 자연스럽게 뭐 증시에는 뭐 안전자산의 선호세에 강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증시에는 뭐 이게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금리도 올라가고 회사채 만기도 많이 도래하고 이러면은 자금 나눠서 하는 기업들도 좀 많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도 근데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제 유가가 문제긴 한데 $100 이상 예전 수준 막 그렇게 치솟는 그런 수준까지 안 가면 어느 정도 선에서 진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연준이 스케줄을 아예 방향을 바꿀 정도까지 임팩트가 있냐?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유가 변수를 잘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보통 이런 악재들이 나오면은 시장 부진이 막 그렇다고 주구장창 계속 이어지진 않잖아요. 대표님 뭐 어느 정도 부진이 이어질 만한 상황이라고 보세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8월 말에 잭슨 홀 컨퍼런스와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에는 사실 이런 변화가 없었는데요. 네. 증시보다 조금 최근 2주 동안에 한 일주일 정도의 변화가 뭐냐면 달러의 강세가 많이 지속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뭐 요즘에 보면 달러도 많이 볼 거고 우리가 DXY라 그러는데 이게 104 정도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도 가끔 볼 건데 사실은 국채금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바운드에 여전히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2년물은 대략 한 5% 전후 그리고 10년물은 4.3. 근데 제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달러 강세입니다. 네. 달러 강세가 어떻게 보게 되면 왜 왔는지를 가만히 봤는데 그러니까 한 상반기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물가 우려 때문에 안전자산 햇빛 때문에 나스닥 증시가 빠지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해서 왔는데 올해 접어들어서 딱 바뀐 변화가 7월 15일부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 상반기에 가장 강력했던 유로화가 1.1 유로에서 지금 1.07 유로까지 약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달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 그림을 가는데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일본 기시다 총재 쪽은 계속 엔화 약세로 YCC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엔주를 밀고 있고 네. 여기에 유럽이 왜 자꾸 유로화가 약해졌는지를 생각을 해봤더니 한편으로 이게 다시 돌고 돌아서 중국으로 다시 넘어온 것 같아요. 시장에서 중국의 하반기 경기 위축 우려가 많이 가셔야 되는 게 7월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7.3 위안의 어떤 위안화도 있을 거고 중국의 상대적인 교역국이 유럽이기 때문에 유럽과 중국의 어떤 불협화음 자체, 그러니까 경제 둔화 자체가 유라 약세에서
이것 자체가 달러 강세로 갔지 않나 저는 그리 보는 거고 유가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네. 자 이렇게 보시죠.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다시 우리가 2년 전에 겪었던 9%의 미국 헤드라인 CPI가 올라갈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가만 오른 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주요 곡물 원자재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곡물 원자재 쪽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요. 예, 그 유가만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의도적으로 유가의 트레이드 세력들이 위쪽으로 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관점에서 러시아 비오펙 국가는 계속적으로 감산을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투기 세력과 어떤 뭐 이런 세력 자체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뭐 조심은 합니다만은 유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갑자기 또 미국 금리 올리는 거 아니냐? 패드와치의 데이터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시작하면서 좀 어렵습니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추는 그 과정이 좀 어렵다. 그리 보시는 게 좋고 너무 단정적으로 이제 유가 올라가니까 또 인플레하고 금리 이렇게까지 가기에는 여전히 정신은 어느 정도 뭐 저는 약간의 맷집은 가지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조금 그렇게까지 또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네. 조금은 좀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가 흐름에 좀 맞춰서 네. 정유주 생각해 보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긴 한데 막상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몸집이 큰 정유주들은 별로 움직임이 없고 네, 작은 종목들 있잖아요. 시총 막 1,000억 원 단위, 네.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런 것들이 움직이더라고요. 경제 주식 마무리에 뭐 잘 자란 회사 분석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유주에 대한 투자의 관점에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석유, 홍보석유는 장중에 이제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 스캘프 하시니까 저는 뭐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네. 왜냐하면 이제 정유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배당 시즌과 좀 맞물리다 보니까 조금 첨언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상장된 회사 정유회사는 뭐 세 개 정도 있는 거고요. S-Oil, GS, 뭐 SK이노베이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기관 자금들이 이제 좀 빠지는 것도 한편으로는 기관 자금들이 일부 자금들 연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배당 수익을 보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꼭 정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 세일석유라든지 고배당주들이 보통 에너지 업종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유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자금들이 거기서 뭐 S-Oil도 마찬가지고 시세 차익을 위한 자금보다는 어느 정도 유가 상승과 배당과 이런 게 맞물리면서 좀 들어온다 보는 거고 아까 좀 너무 가볍게 말씀드려서 좀 그러긴 한데 시장에서 움직이는 유가 관련해서 움직이는 아주 개별주의 네. 흐름 자체는 예, 그냥 뭐 너무 주목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지금 부진 속에서도 로봇주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앞으로 로봇주가 그렇다고 막 이렇게 주도주 흐름으로 자리 잡는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일단 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우리 이제 올 1년 내내 그래 왔는데 이 쏠림이 특정 섹터로 쏠려버리면 그쪽만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었고 네. 로봇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 이번 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매수자가 몰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살짝 딜레마 아닌 딜레마는 일단 확산이 많이 됐다는 거. 또 하나 오늘 지금 고점 대비해서 좀 그 종가 가격대가 좀 낙폭이 좀 있어가지고 그 꼬리를 좀 길게 만들어놨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고점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일정하고 맞물려가지고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도 바보 같은 게 이 방송에서 제가 그 농업 로봇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그 로봇 관련된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정작 저는 그거를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동 올라간 거 보고 누가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알려줘서 알았어요. 저는 사실. 근데 정말 중이 제 머리 못 깎네요. 네, 그런 지금 사실 이게 이제 테마성으로 테마라기보다는 네. 어떤 이제 쏠림에 의해 가지고 어떤 섹터들이 움직일 때 그거를 너무 고점에 추격하시지는 마시고 특히 오늘 같이 이제 위에 꼬리가 발생이 됐을 때는 향후에 이게 조정을 어떻게 받는지를 보시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도 유가 관련해 가지고 한마디 해도 될까요? 유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최근에 계속 올라가는 걸 불안해하고 이제 보시는데 작년 10월 달 이때 유가가 120불 근처였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연말 가면서 떨어졌거든요. 예. 공교롭게도 작년에도 보면은 작년 그 봄 이후부터 유가가 쭉 올라가가지고 120불 때까지 올랐다가 그렇죠. 다시 이제 연말 내려가면서 떨어졌는데 지금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다시 이제 인플레 얘기를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헤드라인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 6.6%가
상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코어 CPI가 10월분이 발표가 되는 건 11월이니까 그때까지는 코어 CPI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인플레를 우려하고 있는데 사실 인플레의 원인이 유가 원자재 값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공급망 교란이 있어가지고 중국 쪽에서 물건이 나오질 못했었어요. 그리고 또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기 파나마 운하인가요? 어디 그 운하에서 배 하나 넘어져가지고 네, 막혀가지고 막혀가지고. 아예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운임 비용 크게 늘어나고 했었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곧 인플레하고 바로 직결돼가지고 주가를 다시 금리를 전격적으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단정지을 단계는 아니니까 요 추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AI 쪽에 또 큰 이슈가 한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개발에 네이버의 AI를 쓴다.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 뭐 후속 보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의 고객사가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선뜻 이게 뭐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잘 감은 안 오네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라는 아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네이버라는 인터넷 기업의 공룡과 손을 잡고 이제 하이퍼클로바라는 아주 화제의 어떤 초고대 언어 모델을 도입을 한다. 그것도 반도체 부문에 말이죠. 네. 그 자체는 굉장히 이제 뉴스적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눈에 띌 만한 거잖아요. 근데 흐름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뉴스 자체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제 삼성 쪽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네. 대체로 이제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맞다고 볼 어느 정도 사실 가능성이 있겠고요. 있군요. 네, 볼 수 있겠고 네. 그 흐름 자체가 자연스럽다고 얘기한 건 최근에 이제 미국 오픈 AI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업용 AI 서비스를 연달아서 계속해서 내놨잖아요. 네. 그리고 하이퍼클로바도 물론 검색 위주의 AI 서비스지만 기업용 서비스들의 부가 서비스들이 다 딸려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수익 모델을 찾아가고 있는 AI 시장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고 네. 삼성이 선도적으로 이걸 도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보여지고요. 혹시 이 보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체적인 초고대 언어 모델도 삼성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AI 산업의 태동기부터 이렇게 흐름을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도입이 될 거냐. 기본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이게 되는 거죠. 이제 반도체 부분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거기에도 뭐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어떤 코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기존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사람이 했던 게 일주일 걸렸다면 이제 그런 하이퍼클로바를 이용하게 된다면 2, 3일이면 해내면 되고 이게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네. 100명이 투입됐던 게 하이퍼클로바를 이용하면 50명만 투입되면 된다는, 이게 또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이제 이런 역할을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이거 하게 될 거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아마도 클라우드처럼 멀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멀티 클라우드. 그러니까 단일 사업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 부분에는 하이퍼클로바가 됐다면 뭐 네. 예를 들어서 또 DX 부분도 있죠. 모바일이나 가전 쪽에는 또 다른 AI 사업자와 손을 잡고 그 AI가 거기엔 또 도입이 될 수 있고요. 여러 AI 사업자가. 그렇죠. 반도체 공정 자체에도 고객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도입되는 AI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클라우드도 그렇게 멀티 클라우드를 다 보편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 차원에서 지금의 뉴스를 좀 바라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이 AI 초기의 붐에서 다음 수익화로 인한 어떤 기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그런 과정 중에서 삼성전자가 하이퍼클로바와 손을 잡았다는 네. 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삼성전자 AI 협력사가 누구냐 하면서 최근에 이제 오늘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 나왔던 얘기가 솔트룩스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솔트룩스도 마침 최근에 오늘이죠? 네. AI 생성형 AI 공개를 했는데 즉 의문이 드는 부분은 그런 거죠. 네이버나 뭐 이런 굉장히 강한 AI를 만드는 회사들 앞에서 과연 이 중소 AI 업체가 이걸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조금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네이버는 아시겠지만 하이퍼클로백스라는 건 초고대 언어를 이용해서 서치라든지 실제적으로 이런 걸 진행을 하는 거고, 솔트릭스 나온 루시아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한국판 챗 GT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 삼성도 이번 지금 IFA 2023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삼성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체 AI 빅스비 같은 경우를 모든 가전 홈 네트워크에 사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이 보이고, 어제 또 한국의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또 폴라리스 오피스 AI가 또 출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삼성이 솔트룩스와 뭐 삼성 SDS가 엠노와 이런 비슷한 AI 같은 경우는 계속 좀 다각도로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중요한 것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번 주 유독 이제 AI 관련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말고 약간 소프트웨어 쪽의 주가에 강했던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1월 달과 똑같은 대자뷰였습니다. 1월에 로봇이 치고 가는 상황에서 AI 붙었었고 이번에 로봇이 치고 가는 상황에서 또 AI가 같이 하드웨어 쪽 말고 말이죠. 네. 네, 요쪽 있는 거 있었는데 유독 좀 이벤트가 많았기 때문에 주가 좀 반응을 했는데 투자 관점에서는 막연하게 뭐 삼성이 솔트룩스랑 한다 안 한다 이걸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많은 여러 길이 열려 있지 않나 지금 그리 보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첨언 드리면 AI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이제 매크로 환경 때문에 증시가 좀 압박을 받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 외신에서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는 게 9월 증시도 뜨거울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AI라고 보는데 AI에 관심이 꺼질 만할 때쯤 되면 AI에 다시 관심을 일으킬 만한 이벤트들이 지금 예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도 9월 말에 이제 서피스를 비롯해서 신제품들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예. 여기에 이제 AI가 탑재된 거를 이제 공개를 할 거고요. 메타도 매년 9월 말에 개발자 메타 커넥트라고 이제 그 컨퍼런스를 여는데 여기서도 XR 기기를 공개하면서 AI 관련된 향후 로드맵을 저커버그가 내놓을 것이다. 네. 이런 이제 얘기들 하거든요. 계속해서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이벤트들이 계속 나오는 들썩들썩 거죠. 할게네요. 그럼 이제 예. 투자자들은 거기에 반응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짚었고 사실 그건 미국에서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가 나왔지만 카카오도 업그레이드된 거대 초거대 언어 모델을 4분기에 내놓을 예정이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줄줄이 지금 이번에 솔트룩스도 나왔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붐이 계속해서 관심을 이어지게 할 만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AI를 바라볼 때 테스트를 하게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테마성이라고 한다면 눈앞에 사라지면 어떻게 보면 관심이 꺼지잖아요. AI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테마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테마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도주의 하나로서 한 축으로서 자리를 잡는 거죠. 그 테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익 모델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거고. 예. 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오늘 좀 부진했잖아요. 네. 이 질문을 공교롭게도 이사님께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에코프로 장중에 이제 100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게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된 이슈였습니다. 오늘로 5거래일째 지금 연속 하락이에요. 에코프로 황제주 자리 내려오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일단 에코프로가 지금 가만히 놓고 보면은 일단 수급이 조금 분산되는 느낌은 분명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교롭게 지금 이제 FTSE 지수, MSCI 지수 편입 이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수급적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하는 그 타이밍에 공매도가 이제 급증하고 또 이제 공매도 영향으로 주가가 눌리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좀 분산이 돼가지고 좀 이제 파는 사람들도 좀 많아지게 되고 이러면서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약점이었던 부분들 또는 이제 방심했던 부분들에서 주가의 어떤 충격을 좀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냥 생각은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쇼스퀴즈 나왔을 때 고점이 일단은 올해 연내 고점일 것이고 그다음에 저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 주가의 어떤 횡보선 정도 100만 원을 놓고 얘기했을 때 100만 원은 일시적으로 깨질 수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100만 원은 쉽게 깨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면서 그 다음을 좀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공매도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회자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지만 기사로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얘기들이 계속 회자가 되고 그다음에 바이든과의 이제 양자 대결에서 보면은 그 표 차이,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승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2차 전지하고 지금 그린 에너지 섹터 쪽의 어떤 주가 흐름이 더 약세를 보이는 그런 측면도 좀 있거든요. IRA 보조금 폐지에 대한 우려 이런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은 다 미친 짓이다. 다 폐지시켜 버리겠다. 전기차는 중국에서나 만들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 미국 어떤 정책의 연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이 아무래도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좀 밀리니까 불안감을 조성하는 측면도 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기사화되고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질문을
대표님께서도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주가라는 게 오르고 내릴 때는 올라갈 때는 악재도 호재처럼 보이는 거고 내려갈 때는 또 호재도 악재처럼 보이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 않겠어요. 다른 한편으로 놓고 사실 근데 에코프로는 MSCI 8월 30일 수급 이후부터 외국인 공매도는 조금 강화됐습니다. 근데 9월 1일 날 어쨌든 간 우리나라는 제도 변화가 있어요. CFD 거래의 재개도 있었고 네. 뭐 지금 공시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CFD의 주체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에코프로에서 조금 안 좋은 건 뭐냐면 에코프로만 그런 건 아니고 거래량 감소 속에서 물량이 나온다는 겁니다.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 관점에서는 특별히 이게 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뭐 악재가 있느냐? 물론 이제 악재란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최근에 이제 뭐 CATL 관련 뭐 ESS 배터리도 LFP 배터리도 많이 나오고 예. 이런 이슈도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사실 주가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제가 볼 때 에코프로는 그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8월 중하순부터 31일까지 에코프로 혼자 강했었어요. 그때 한 11월 정도 주가 절대 주가가 한 125만 원 전후. 근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8월 31일 날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니까 그 전에 한번 슈팅이 났어야 되는데 슈팅이 못 나고 이제 이벤트가 지나면서 약간 일정 부분 실망 매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주가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개인들이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절대 주가 기준으로 개인들의 심리적으로 100만 원이란 마디 가격을 깼을 때 이제 느낄 수 있는 나는 물량을 좀 줄여야겠다. 최근에 들으신 분들. 근데 그 100만 원은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125만 원 평균 가격 기준으로 딱 마이너스 20% 가격대거든요.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부터 그럼 나는 하한가를 맞으면 만약에 정말 내 계산적으로 주가가 10,000원짜리가 7,000원이 가고 7,000원이 다시 10,000원이 원복을 하려면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43% 정도 올라야 됩니다. 예. 상한가 치고 다음날 캡상을 해야 되니까 그 가격을 계산해봤더니 대략 88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계산에 대한 방법이지 아마 에코프로를 중기적으로 투자하시던 분들은 사실 100만 원인 가격에는 동의될 것 같지가 않고 만약 여기서 내가 좀 매수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심리적으로 100만 원에서 조금 더 떨어질 때 아마 93만 원, 90한 5, 6만 원 전후에 내려왔을 때는 액션을 취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액션을 취했을 경우에 그 신규 매수 들어오는 것보다는 물량을 줄이겠다는 물량이 좀 많을 수가 있고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코프로 많이 올랐어. 이거 빠져야 되고 이제 계속 로봇 해야 돼. AI 해야 돼.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오늘 장에서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그룹이 빠지면 지수가 빠지고 지수가 빠지면 다른 종목의 장고가 내려가서 로봇이든 AI든 같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는 관점인데 뭐 저는 그렇게 좀 보는데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900선 밑에 내려가도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 같고 코스피도 2,500선으로 급하게 내릴 것 같지 않다. 그러면은 지금의 시세에 반응할 필요는 없고 한 가지 말이 나왔으니까 또 추가해드리면 에코프로는 되고 포스코홀딩스는 아니야. 에코프로는 안 되고 포스코홀딩스는 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의 어떤 정형적인 틀을 벗어나서 시세가 움직일 때는 밸류 분석의 가치를 넘어서거든요. 네. 지금은 사실 약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왜 빠집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에코프로보다 다른 어딘가에 잠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명쾌하게 말을 주셨어요. 어제 이 중국에서 공무원들 아이폰 사용 금지령 내렸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공무원만이 아니래요. 지금 뭐 몇몇 국영 기업들까지도 이게 확장이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뭐 중국의 최대 국영 에너지 기업인가요? 페트로차이나 여기 뭐 직원 수가 뭐 수백만 명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 매출의 19%가 중국에서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 애플의 타격이 좀 커지지 않을까요? 이러면? 일단 당장에는 심리적으로는 타격을 받을 거고 그래서 주가는 어저께 이제 오늘 새벽에 약세를 보여서 끝이 났는데 네. 사실 올해는 참 애플도 쉽지는 않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애플 처음에 아이폰 15 출시할 때 보통 기대했던 게 8천만 대 중반 정도 예상했는데 그걸 7천만 대로 이제 낮춰가지고 수율 이슈 때문에 생산을 못할 거고 판매가 덜 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내내 안 좋았었잖아요. 사실 네. 애플은 또 그렇게 데미지를 안 받았는 반면에 우리나라 국내 애플 관련된 주식들이 특히나 이제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예. 이게 다시 지난주에 과밍치가 다시 8천만 대 중반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수율 잡힌 거 이제 확인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한 개 분기 정도가 뒤로 좀 밀리면서 될 거기 때문에 애플이나 애플 관련된 주식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은 비슷하게 원래는 8월이 피크였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10월이나 11월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예. 봤는데 오늘 그게 터졌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또 이걸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실제로
뭐 정부에서 그렇게 요구했다 했을 때 정말 그 애국 판매, 애국 소비 이런 것 때문에 진짜로 그 말을 듣고 아이폰을 안 쓰고 중국 제품을 쓸 것이냐. 예.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본의 맛을 보고 애플의 맛을 본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중국 사람들이 전향적으로 돌아서 가지고 애플 걸 안 쓸 거냐. 그 부분은 또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근데 당장에는 주가에는 어쨌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주가 흐름은 결국 빠진 상태에서 그런 걸 하나씩 확인해가면서 회복이 되더라도 계단식으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규제를 중국에서 도입하는 이유가 사실은 뭐 실제로는 애플에 대한 반감보다는 미국 정부에 대한 반감인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애플 입장에서 참 답답하기도 하겠어요. 그 지금 아이폰 15 신작 공개 날이 9월 12일인가요? 네. 잔칫날 앞두고 지금 찬물 끼얹은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상당히 아프긴 할 거예요. 이런 중국 당국의 그 움직임이 어떤 저희를 갖고 있냐, 상당한 저희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네. 맞을 것 같고요. 네. 중국 공산당이 뭐 예를 들어서 규제를 하나 하더라도 그 사전 작업부터 해서 뭐 효과를 고려한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기존의 어떤 선례들을 봤었을 때 이번에 공무원들 아이폰 못 쓰게, 정확히 하면 왜 3폰을 못 쓰게 하는 거죠. 예. 네. 했다는 거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시행한다고 보고 얼마나 그 임팩트가 있을 거냐, 뭐 막 그런 여러 막 분석들이 나오는데 네. 뭐 출하량 기준으로 1,000만 대 정도는 손실이 날 거다. 뭐 이제 이런 그런 전망도 나오곤 하더라고요. 일단 국가 통제력이 있는 국가다 보니까 임팩트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게 맞물려서 같이 나왔던 게 그 화웨이 신제품의 7나노 칩이 신겼다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미국 그에서도 이제 그 논란이 커졌잖아요. 네. 이거랑 지금 같이 맞물려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이 뉴스들이 어떤 저희를 갖고 있고 나중에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는 상당히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겠고, 뒤에 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흐름은 극에 달했던 미중 패권 경쟁이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좀 누그러지나 했는데 지금 이게 또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또 다른 상황 반전이 일어났어요. 누그라지나 하면서 미국 채금리가 살짝 내려오는 것 같았는데 네.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 이런 네. 상황에 이런 뉴스들이 연달아 터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서울대 저희가 매크로 환경이 이상해지고 있다,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이것도 하나의 포함입니다. 변수의 하나의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우리 한한령 중국이 할 때 그 네. 6년 5개월 갔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 규제도 단기에 끝날 수도 있지만은 길어지면 또 무한정 길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물론 밤새 애플이 주가 3% 반응하고 지금 뭐 예상대로 뭐 1,000만 되면 좀 타격이 있겠죠. 네. 근데 이 조합을 한번 잘 맞춰보면 이게 다 8월에 있던 일정이거든요. 8월 말에 르문드 상무장관이 방중을 했었고, 그 중국이 8월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중국이 다시 왕위 외교부장을 부임을 합니다. 네. 그렇죠. 중국에 이제 실제적으로 전 외교부장을 시즌 3기에서 6개월 만에 경질을 했어요. 그거에 돌아보면 중국도 8월 달에 갑자기 이제 우리 한국 포함해서 요코의 단체 관광을 허용한 거 이런 거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시진핑 3기 출범 지난해 연말에 출범을 했는데 지금 상반기 동안 예를 들어서 중국의 성장률은 단히 안 좋은 상태죠.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왜 갑자기 애플의 아이폰 사용을 중국 공무원들한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느냐 중요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1919년도에 일어났는데 그게 미국에서 사이버 보안을 입지로 해가지고 제일 먼저 미국이 건드린 게 바로 화웨이거든요. 화웨이는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만들던 회사예요. 물론 군사 안보도 많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근데 화웨이는 비상장이고 중국 공산당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트럼프가 당시 화웨이를 규제할 때 이거는 화웨이 스마트폰 자체는 사이버 보안 침이 깔려 있으니 미국의 주요 군사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 그 내용이거든요. 중국은 지금 맞받아서 똑같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점이 있고,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기가 막히게 메이트 60이요? 네. 네, 메이트 60 프로 화웨이의. 화웨이 대표적인 프리미엄 스마트폰인데 네. 7나노 나왔다고 공식적으로 막 뜯을 때 바로 때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러 가지가 복합적일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미중 관계 어떤 팽팽한 대립 관계 속에서 또 G20도 불참한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이데올리도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할 때 저도 사실 그런 가끔 보면 그런 이야기 생각나더라고요. 연예인 걱정하지 말고 애플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애플 걱정은 안 하는데 LG 이노텍하고 BH가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하잖아요. 네.
애플 아직 출시도 안 했고요. 애플은 지금 실제로 가장 이번에 14 모델과 15 모델은 수요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노치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밴드 자체를 애플 아이폰 젠더가 필요 없는 이 바로 C타입을 적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범용성 면에서 훨씬 좋은 거고, 그러면 애플은 아마 가장 비싼 울트라 모델, 프로맥스 모델 200만 원 넘는 것을 출하량을 늘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100만 대 정도, 1000만 대 정도의 로스가 생기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사회주의 국가가 갖고 있는 특성상 경제가 힘들 때 네. 지도청 입장에서는 정신통일, 정신무장을 위한 어떤 보여주기식도 좀 있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LG노텍이나 이런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이슈일 수도 있다 보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근데 이제 이거는 거창한 이야기고 네. 주가는 좀 아쉽게도 네. 예, 아마 이게 원래 LG노텍도 그렇고 애플 관련 라인업들이 기대감이 워낙 커서 보통 주가들이 지금 증권사 보면 LG노텍을 언제 턴어라운드 한다 그러냐면 4분기 턴한다거든요. 네. 그럼 출하 다음 주 공개. 실제 지금 북미 출하 9월 말 10월 초 집계 중국 집계 쭉쭉 하면 보통 10월 중 하순부터 이제 국내 관련주가 움직이는 건데 네. 주가 조금 늘렸기 때문에 네. 물림목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다. 중국 지금 7나노 반도체 이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일파만파 커지는 것 같은데 뭐 미국 쪽에서도 도대체 중국의 이 7나노 기술 누가 줬어? 뭐 지금 네. 막 색출 작업에 본격 들어간 것 같고요. 지금 화웨이 신형폰을 열어봤다. 블룸버그에서. 네. 하이닉스의 D램이 나왔다. 그래서 또 발칵 뒤집어졌어요. 근데 하이닉스에서는 우리는 거래한 적 없다. 실제로 뭐 그 규제가 시작된 이후는 거래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이슈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평론가님? 일단 중국 내의 분위기를 먼저 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7나노 칩을 이제 개발 양산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작년에도 이제 비슷한 발표가 있었고, 근데 이제 다 의심을 했잖아요. 만들 기술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보여주기식으로 뭐 일부 뭐 양산 수율이 뭐 50% 미만 정도의 막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근데 지금 1년 지나서 어떤 그 휴대폰 신제품에 탑재된 이제 7나노가 다시 나오면서 지금 네. 중국 내의 분위기는 굉장히 환호하는 분위기고, 이거를 반도체 굵기의 성과, 더 나아가서는 시진핑의 리더십을 세우기 시진핑의 성과로까지 굉장히 크게 확대시켜서 홍보를 하고 지금 축제 분위기예요, 중국 안에. 반응을 하고 거기에 있다고 하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화웨이 신제품에 대한 뭐 사전 예약 물량 뭐 1억 대요? 뭐 굉장히 그 애국 소비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고치되는 막 그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제재가 실효성이 떨어졌나라고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그런 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앞으로 미중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킨 트리거가 될 거냐라는 네. 데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일단은 미 의회가 굉장히 중국 대립에 있어서는 뭐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굉장히 강성이거든요. 지금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그 발언들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아요. 전수조사하자. 네. 뭐 지금 14나노 이하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레거시 칩까지 다 규제하자. 저사양 칩까지 아예 올 통제를 해버리자. 이런 식의 아주 강성 발언들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칩 통제라든지 아니면 그 투자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부 영향 서명했잖아요. 네. 그 배경이 뭐냐라고 봤었을 때 자기가 행정 제재로 이걸 서명 안 하면 미 의회에서 더 강력한 법안을 내놓을 것 같아서, 너무 이거는 미중 관계에 치명타가 될 것 같아서 자기가 먼저 서명을 했다, 이런 식의 이제 외신 분석도 있어요. 그만큼 미 의회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지금 우리가 디리스킹으로 미국이 전략을 전환을 했는데, 혹시 이번 게 트리거가 돼서 지금 여태까지 협상하고 좀 그나마 노력했던 거 다 물거품이 되고 네. 혹시 예전처럼 디커플링으로 아예 또 다시 가야 되는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야? 예. 뭐 이런 식의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까지 여파를 분명히 미칠 건데, 단기적으로 보면 뭐 중국 우리 삼성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최신 장비 도입하는 거 뭐 지금 1년 단위로 지금 유예를 유예받고. 받고 있는데 이거 다시 다 지금 또 취소되고 철회되고 이런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들까지도 다 예.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니, 지금 우리 시청자 오버시즈님 미국이 수출 통제한다는데 통제가 되냐 이러시는데, 중국이 지금 여기에다가 쓰고 있다는 이 SMIC라는 기업이 쓰고 있다는 7나노를 만든 장비가 보니까 DUV라고 하는 그러니까 심자외선 노광 장비라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 뭐 삼성이나 TSMC가 쓰고 있는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보다는 한 단계 좀 떨어지는. 네.
이걸 쓰고 있는데 뭐 ASML의 EUV는 ASML 독자로 만들지만 DUV 같은 경우는 뭐 일본에서도 만드는 기업들이 몇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중국이 이걸 어디서 구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미리 선구매해 놓은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뭐 제재 가할 것 같다는 뉘앙스는 그 전부터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뭐 선취해 가지고 있는 걸 활용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가 뭐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옛날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자기네들이 뭐 베껴가지고 또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해낼지는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뭐 7나노급의 제품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연속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검증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그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 게 결국은 시진핑을 찬양하는 거고 시진핑 정권의 어떤 정당성을 더 부여해주면서 우리는 강하다라는 걸 자꾸 과시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좀 국민들을 좀 하나로 단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더 강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좀 정치적으로 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극단적인 상황이 돼가지고 완전히 디커플링으로 간다 하면은 민주당에서 정권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끈을 갖다가 그냥 내던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아까 제가 EUV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지금 EUV 공정에 대한 기술력은 없다 보니까 HBM 쪽으로 또 투자를 늘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HBM을 막 개발을 하겠다. 지금 7나노에 이어서 이러면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좀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이슈라고 봐야 될까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해보라고 하세요. 잘 될까? 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이야기죠. 7나노하고 보면 우리 삼성하고 대만 TS가 지금 3나노, 5나노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대단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정부 발표대로 지금 중국이 난리 났다고 하는데 미국산 장비 왜냐면 2019년도니까 트럼프 이후부터 장비도 새로 들어간 거 없는 상태에서 그게 뭐 극저하위선 EUV든 DUV든 간에 7나노급을 구해놨는데 7나노급이 어느 정도 스마트폰 구현이냐면 거의 아이폰 10 정도 버전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 갤럭시 S23이니까 한 3, 4년 정도.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네덜란드 ASML에서 만드는 극자외선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또 우리가 7나노급의 매트엑스를 구현했으니 뭐 앞으로도 계속 기술 진화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걸 조금 확장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뭐 HBM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근데 사실 HBM 장비 같은 경우도 오히려 다 미국이 막아놨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브룸버그 보도에서 나오는 대로 갑자기 뭐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나왔다는 거는 대부분 암시장을 통한 유통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아시겠지만은 그동안 칭화 유니그룹도 있고 많은 반도체에서 준비를 했지만 지금까지 아직도 한 번도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뭐 예전에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못한다고 말하기는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지금 요 하나의 물론 나비 효과를 생각 안 하는 건 아닌데 그걸 가지고 바로 들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거는 제가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전 세계 반도체 장비에서는 뭐 미국의 램 리서치도 있을 거고 이는 또 HBM 안 넘어가도 특히나 미국의 어플라이드 모터리 가진 AMAT 같은 장비 또 네덜란드 ASML 같은 장비 못 들어가면 그들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의 공정에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삼성이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3나노의 도장을 찍었지만은 그 3나노도 본격 수율 양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정도만 보면 좋지. 물론 우리가 뭐 무시할 건 아닌데 제가 뭐 이거 너무 또 깊게 들어가게 되면 주식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로이터 통신에서 단독 보도라고 이제 나온 내용을 보면 의미 있게 볼 게 그 반도체 산업 이제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 뭐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뒤에는 막대한 정부의 보조금과 지원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보도였는데 400억 달러 규모의 국영 기금을 출시를 하는데 이게 반도체 부분에 투자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장비 개발에 투자를 하는 목적을 가진 그런 펀드 400억 달러면 얼마죠?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뭐 지금 갑자기 제가 계산이 안 되는데 50조 원 정도. 50조 원 그 정도 됩니까? 네. 그러니까 막대한 규모가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SMIC도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고 계속해서 뭐 개발을 해온 회사로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정확한 팩트를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흐름은 어쨌든 중국이 계속해서
물량 공세를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는 여러 정황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죠. 뭐 그 성과들이 언제 가시화되고 언제 뭐 예를 들어 칠라노가 이번에 또 드러났지만 그 다음 뭐 HBM 뭐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은 지금 돌격 앞으로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조금 긴 시각에서 보면 삼성이랑 우리 하이닉스에는 잠재적인 위협은 분명히 될 거라고 봐요. 예. 뭐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뭐 LCD 분야는 다 따라잡혔죠. 따라잡힌 게 역전당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계속해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어떤 경쟁 노력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우리 시청자 바장님 중국 반도체 1년 전 뉴스 보면 예견된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뭐 중국하고 격차가 뭐 빠르면 한 3년 정도로 좁아졌다라는 얘기도 최근에 들었던 것 같아서 너무 그렇게 안일하게 대응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저희보다는 반도체 업계가 좀 잘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 풍력 구축 사업에 참여를 한다. 이런 소식이 오늘 나왔거든요. 노르웨이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가 울산에 짓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요즘 뭐 거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일같이 뭐 이런 소식들 나오는데 오늘 이 소식이 나오고는 주가가 별로 가진 못했습니다. 이 풍력 얘기 나오면 다 안 가는 걸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최근에 풍력 쪽에 대해서 노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사업의 어떤 연속성에 대한 의문을 좀 다들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섹터가 불안하니까 지금 뭐 이쪽 관련해 가지고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시장에선 지금 반영을 전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에 보면은 뭐 광산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하는 비즈니스 자체가 뭐 탄소 포집 작업도 미국에서 지금 계약을 한 게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포스코 쪽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탄소 제로에 도전하기 위해서 철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2차 전지, 풍력, 뭐 수소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지금 회사 그룹 자체가 네.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그림 자체는 뭐 변한 거 없이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근데 네. 이제 이게 오늘 주가에 왜 반영이 안 됐느냐? 오늘 풍력 주식들 보면은 다 박살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상한데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 노이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서 조금 제어가 좀 돼주면 그런 네. 것들은 시차를 두고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풍력이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이유가 이제 미국하고 유럽 쪽에 이제 풍력 쪽의 개발 비용 부담이 뭐 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 뭐 세계 최대 해상 풍력 개발사 오스테드까지 지금 미국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좀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슈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CS 윈드 보시면은 주가가 바닥을 뚫고 지금 지하로 내려가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아까 이거는 사실 에너지 관련주들은 약간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 유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막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아까 우리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내년도 미국의 대선, 대선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IRA 이때 풍력 에너지도 약간 IRA 수혜를 많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풍력은 풍력대로 태양광은 모듈대로 내려가다 보니까 사실 호재가 더 이상 호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 얼마 하기 8월달 내용이에요. 덴마크 기업 오스테드가 주가가 25% 빠지면서 네. 약간 뭐 어렵지 않겠는데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풍력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부 구조물이 많습니다. SK 오션플랜트도 마찬가지고 또 CS 윈드 같은 경우도 베어링이고 뭐 중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뭐 이 오스테드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조금 진행되는 것 자체, 유럽에서 진행되는 것 자체 지연되는 거는 조달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든지 그 조달 수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상관없기는 없는데 주가라는 게 유독 최근에 놓고 보게 되면 이 인프라나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어떤 자금의 성격 자체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네. 많이 빠졌다고 그러면 주식을 무턱대고 사면 되느냐? 그건 또 시장의 상황도 봐야겠죠.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번에 오늘 뉴스 나온 거 이제 부유식 네. 부유식이라는 게 이제 그 가까운 바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먼 바다에서 이제 하는 그건데 기술적으로 지금 좀 난관이 있다라고 하고 지금 제일 문제가 금리 문제도 겹치면서 파이낸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제성의 프로젝트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연기되거나 줄줄이 취소되는 게 사실 지금 매크로 환경이랑 같이 밀접해서 보면은 예. 당분간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다시 재개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시간이 되나요? 짧게 네, 20초만, 저기 20초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드리면은 네. 일단 오스테드 같은 경우 지금 이제 23억 불 적자 얘기를 하는데 그 네. 부분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기존 프로젝트는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상 풍력 관련해 가지고 유럽 쪽은 지금 당초 계획보다 30% 정도 더 이제 늘리는 상황인데다가 네. 그 소위 말해서
그 에너지 자립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럽은 더 절박한 측면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시작인 상황에서 이런 게 이제 발생이 됐던 거는 결국 수급난이거든요. 원자재 수급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거꾸로 그게 역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게 부품 업체들한테 장기 공급 계약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나쁘지 않을 거고요. 해상풍력 부유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예.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극복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되질 않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간 저희 경주마 좀 꾸준히 봐주신 분들이라면 아마 항상 위험에 대비하면서 안전하게 투자해 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좋은 종목들에 있어서 이 조정은요, 모처럼 찾아온 박앤셀 것 같다라는 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움츠러들지 마시고 저희 경주마와 함께 그 다음을 한번 준비해 가시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